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잡학사전 진행의 김정희입니다. 오늘은 빈주형, 이현경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는 매일 크고 작은 선택을 합니다. 오늘 점심 메뉴부터 어떤 옷을 입을지까지 정하죠. 선택지가 많을수록 오히려 고르기가 더 어려워지는데요. 그 고민이 커리어 앞에서는 더욱 깊어집니다. 어떤 일을 선택하느냐는 결국 어떤 삶을 사느냐와 같은 질문이 되기 때문이죠.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나고 빠르게 변하는 사회 속에서 방향을 아는 사람에게는 더 넓은 가능성이 보입니다. 선택을 확신으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건 올바른 정보와 방향일 텐데요. 오늘도 잡학사전이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뉴스 요약해드리는 잡뉴스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일과 가정 양립을 뒷받침할 고용노동부의 새로운 육아 지원 정책들이 순차적으로 시행됩니다. 먼저 오는 8월 20일부터 단기 육아 휴직이 신설되는데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두었다면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이 발생할 때 1년에 한 번 1주 또는 2주 단위로 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30일 이상 휴직해야만 급여가 지원됐지만 앞으로는 단기 육아 휴직을 사용해도 기간에 맞춰 급여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남성을 위한 지원도 강화되는데요. 9월부터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할 경우 총 5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며 배우자 출산 휴가 역시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유연해집니다. 사업주를 위한 지원책도 마련됐습니다. 7월부터 배우자 출산 휴가를 20일 연속으로 보장하고 동료 직원에게 업무 분담 지원금을 지급하는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게는 정부가 월 최대 60만 원의 업무 분담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또한 11월 27일부터는 난임 치료를 위한 유급 휴가가 기존 2일에서 4일로 확대됩니다. 이번 정책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고용노동부가 고용24를 통해 AI 기반의 맞춤형 고용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입니다. 구직자와 기업, 그리고 고용 행정 전반에 AI 기술을 접목해 취업과 채용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먼저 구직자를 위해서는 취업 확률 기반 구직 컨설팅이 도입되는데요. 구직자는 AI로 희망 직종의 취업 가능성을 정밀하게 진단받고 부족한 역량을 채워줄 최적의 자격증이나 직업 훈련을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을 대상으로 한 채용 확률 기반 구인 컨설팅도 운영됩니다. AI가 구인 공고의 조건을 분석해 임금 수준이나 직무 기술서의 개선안을 제시하는 한편 적합한 인재를 즉각 매칭해 채용 성공률을 한층 끌어올릴 전망입니다. 행정 효율성도 높아집니다. 고용24에 등록되는 구인 공고를 AI가 미리 검증해 성별, 연령, 차별이나 최저임금 미달 등 법 위반 요소를 사전에 걸러냄으로써 고용센터의 심사 업무도 더욱 신속하고 정확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2개월간 시범 운영을 통해 완성도를 높이고 있으며 오는 8월 정식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AI 열풍이 불러온 반도체 호황이 우리 경제에 강력한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는 반도체가 만들어낸 막대한 초과 이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재분배할 것인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7월 중 반도체 초과 이윤 배분과 AI 시대 노동 전환을 주제로 대규모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인데요. 당초 삼성전자 노사 간의 성과급 갈등에서 시작된 논의는 이제 원하청 노사를 넘어 학계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사회적 의제로 확대됐습니다. 반도체 호황의 성과가 대기업 정규직뿐 아니라 하청 노동자와 협력업체, 나아가 국민에게도 돌아가게 하자는 취지로 대기업의 초과 이윤을 활용한 중소기업 비정규직 처우 개선, 초과 이윤을 기금화해 미래에 투자하는 이른바 국부펀드 방식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잡뉴스 헤드라인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실제 직업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양한 직업을 직접 만나보고 그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이죠. 현장 속으로 빈주영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여러분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저는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걸 참 좋아하는데요.
이제 커피는 단순히 마시는 음료가 아니라 취향에 맞는 카페를 찾아다니거나 원두의 맛과 향을 즐기는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커피를 고를 때 무엇을 가장 먼저 보시나요? 산미가 있는지, 고소한 맛인지, 아니면 원두의 원산지까지 꼼꼼히 살펴보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같은 원두를 사용했는데도 어떤 카페에서는 정말 맛있다라는 감탄이 나오기도 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그 맛이 평범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 차이가 단순히 원두의 가격 때문만은 아닌데요. 좋은 원두의 가치를 이해하고 원두가 가진 최고의 풍미를 이끌어내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오늘 현장 속으로에서는 커피 한 잔의 품질을 완성하는 직업, 스페셜티 바리스타를 만나보겠습니다. 좋은 커피는 좋은 생두를 재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커피 나무가 자라는 기후와 토양, 재배 환경은 물론 품종과 수확 시기, 그리고 생두를 가공하고 로스팅하는 과정까지 모든 요소가 커피의 맛을 좌우하게 되는데요. 이처럼 생산부터 가공, 로스팅, 추출까지 전 과정에서 높은 품질 기준을 충족한 커피를 스페셜티 커피라고 합니다. 스페셜티 커피는 단순히 비싼 커피가 아니라 원두가 가진 고유의 향과 풍미, 그리고 산지의 개성을 잘 표현한 커피인데요. 그래서 같은 나라에서 생산된 원두일지라도 품종에 따라 오렌지나 베리 같은 과일 향이 느껴지기도 하고 초콜릿이나 견과류 같은 깊은 풍미를 내기도 합니다. 이처럼 원두마다 개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스페셜티 바리스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스페셜티 바리스타는 단순히 커피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원두의 특성을 분석하고 가장 좋은 맛을 찾아내는 전문가죠. 같은 원두라도 물의 온도와 양, 분쇄도, 추출 시간 등 아주 미세한 차이에 따라 맛과 향은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바리스타는 원두의 특성에 맞춰 가장 적합한 추출 방법을 선택하고 여러 차례 테스트를 거쳐 최적의 한 잔을 완성합니다. 또 고객이 어떤 맛을 선호하는지 파악해 어울리는 원두를 추천하고 커피의 향미와 특징을 쉽게 설명하는 것 역시 중요한 업무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마시는 한 잔의 커피에도 수많은 경험과 세심함이 담겨 있습니다. 최근에는 스페셜티 커피를 찾는 소비자가 늘면서 바리스타의 역할이 더욱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직접 커피 산지를 방문해 생두를 선정하거나 로스터와 함께 로스팅 방법을 연구하고 계절에 맞는 블렌드와 시즌 메뉴를 개발하기도 합니다. 또한 커피를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하나의 문화로 즐길 수 있도록 원두의 산지와 생산 과정, 향미의 특징을 고객에게 전달하는 역할도 맡고 있습니다. 이처럼 스페셜티 바리스타는 커피를 만드는 기술자면서 동시에 커피의 가치를 알리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페셜티 바리스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역량이 필요할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커피에 대한 꾸준한 호기심과 탐구심입니다. 원두마다 달라지는 향과 맛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각과 후각을 지속적으로 훈련해야 하고 추출 원리와 장비 사용법에 대한 전문 지식도 갖춰야 합니다. 민간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전문 교육기관에서 에스프레소 추출과 핸드드립, 라테아트 등을 배우며 실무 경험을 쌓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바리스타 대회에 참가해 전문성을 키우기도 합니다. 또한 고객의 취향을 파악하고 커피를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는 소통 능력 역시 중요한 자질입니다. 커피 한 잔에는 단순히 원두와 물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원두를 알아보고 그 원두가 가진 최고의 맛을 이끌어내기 위한 연구와 경험, 그리고 바리스타의 전문성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마시는 커피 한 잔도 누군가의 섬세한 고민과 끊임없는 노력 끝에 완성되는 결과물인 셈인데요. 한 잔의 커피는 누군가에게 하루의 시작이 되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는 잠시 쉬어가는 여유가 되기도 합니다. 좋은 원두의 가치를 가장 맛있게 전하는 직업, 스페셜티 바리스타. 이들의 노력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장 속으로였습니다. 네, 이 원두가 가진 고유의 이야기를 전하는 스페셜티 바리스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저마다의 자리에서 자신만의 전문성을 쌓아가는 모든 분의 오늘을 응원하며 계속해서 오늘의 잡정보로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취업 정보를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이현경 아나운서가 준비했는데요. 전해주시죠. 네, 오늘의 잡정보 시간입니다. 해외에서 일하며 새로운 경험을 쌓고 싶다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해외 취업을 준비하려고 하면 어떤 나라를 선택해야 하는지, 면접과 이력서는 또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막막하기만 한데요. 오늘은 해외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한 월드잡 플러스와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월드잡 플러스는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해외 진출 통합 정보 플랫폼입니다. 해외 취업과 창업, 인턴, 봉사 등 다양한 해외 진출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또 해외 취업 아카데미와 해외 일경험 지원 사업 웰 등 국제 무대를 밟으려는 청년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해외 취업 아카데미는 국가와 직무에 맞춘 취업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영문, 일문 이력서 작성과 면접 준비, 비즈니스 외국어 교육 등 해외 취업에 필요한 역량을 키울 수 있는데요. 또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 일경험 지원 사업 웰은 해외 기업에서 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항공료와 체재비 등 일부 비용도 지원합니다. 월드잡 플러스에서는 교육 프로그램 외에도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희망 국가의 채용 공고와 자격 요건은 물론 국가별 취업 정보와 설명회, 상담 서비스까지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면 해외 취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해외 취업은 충분한 정보와 경험이 경쟁력으로 작용하게 되는데요. 해외 취업을 꿈꾸고 있다면 취업 역량을 먼저 갖춘 뒤에 국제적인 업무 환경에서 실무 경험을 쌓아보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월드잡 플러스를 통해 자신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잡정보였습니다. 이 해외 취업을 현실적인 커리어로 바꾸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체계적인 정보와 실무 경험이 중요한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월드잡 플러스의 지원 프로그램들이 세계 무대를 꿈꾸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아직 잘 알지 못하는 다양한 직업들이 존재하는데요. 새롭게 떠오르는 직업과 앞으로 주목해야 할 미래 직종을 살펴보는 시간, 직업의 세계입니다. 최윤희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새롭고 다양한 직업을 알아보는 시간, 직업의 세계 시간입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에서 감독이 갑자기 선수를 교체했는데 그 선택이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장면 보신 적 있으시죠? 과연 감독의 직감이었을까요? 사실 그 뒤에는 선수의 움직임과 체력, 패스 성공률, 슈팅 위치까지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소개할 직업, 스포츠 데이터 분석가입니다. 최근 북중미 월드컵을 비롯해 프로야구와 프로축구, 각종 국제대회까지 스포츠가 점점 데이터 중심으로 바뀌면서 이 직업도 함께 주목받고 있습니다. 스포츠 데이터 분석가는 선수와 경기에서 나오는 다양한 기록을 분석해 팀의 전략 수립을 돕는 전문가입니다. 단순히 득점이나 승패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이 뛰었는지, 어느 구역에서 실수가 많았는지, 상대팀은 어떤 패턴으로 공격하는지까지 데이터로 분석하는데요. 이렇게 모인 정보는 감독의 전술과 선수 기용, 훈련 방법까지 결정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직업은 수학을 잘해야만 가능할까요? 물론 통계와 데이터 분석 능력은 필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스포츠를 바라보는 눈입니다. 축구와 야구, 농구처럼 종목마다 경기를 읽는 방식이 모두 다르기 때문인데요. 엑셀과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을 다루는 능력, 그리고 경기의 흐름을 읽고 숫자 속 의미를 찾아내는 분석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도 경기 데이터를 빠르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선수를 기용할지, 상대팀의 약점을 어떻게 공략할지는 결국 사람이 최종 판단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스포츠 데이터 분석가는 AI와 함께 일하는 대표적인 미래 직업으로도 꼽히고 있습니다. 국내 프로구단은 물론 국가대표팀과 스포츠 기업에서도 전문 인력을 꾸준히 늘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 명문 축구팀과 메이저리그 야구단들은 데이터 분석 조직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축구와 야구, 배구 등에서 데이터 분석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 열리는 국제 스포츠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선수들의 체력과 경기력을 관리하는 데 데이터 분석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전에는 감독의 경험과 감각이 승부를 결정하는 시대였다면 이제는 데이터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또 하나의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숫자 속에서 승리의 힌트를 찾고 선수들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사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승리를 함께 만들어가는 직업, 스포츠 데이터 분석가. 지금까지 직업의 세계였습니다. 데이터가 선수 기용과 전술의 핵심 근거가 되는 스포츠 데이터 분석가들의 활약이 돋보였는데요. 숫자 속에 담긴 승리의 힌트를 찾아내는 이들의 분석력이 앞으로 어떤 경기를 만들어 나갈지 기대됩니다. 최근 많은 기업들이 이 직업의 업무 방식을 데이터로 수집해 생산성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가 확산되면서 선택한 시스템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건데요. 이에 대해서 기업들은 이 시스템을 번아웃 예방이나 업무 효율화에 활용하기도 하지만 한편에서는 직원의 일거수일투족이 알고리즘의 판단 아래 놓이게 됐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잡토크 시간인데요. 이 흐름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어디까지가 합당한 관리인지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주영 아나운서, 이 기업들이 구체적으로 이 시스템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요? 네, 기업들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이 시스템을 현장에 적용 중입니다. 첫 번째는 업무 패턴 분석입니다. 구성원이 주로 어떤 협업 툴을 사용하는지, 회의 시간은 어떻게 분배되는지를 데이터화해서 비효율적인 프로세스를 걷어내는 방식이죠. 두 번째는 웰빙 모니터링입니다. 근무 시간이나 이메일 발송 시간 데이터를 분석해서 번아웃 징후가 보이는 구성원에게는 휴식을 권고하거나 업무 강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알림을 주는 방식입니다. 네, 데이터를 통해서 효율적인 업무 환경을 구성을 하고 또 구성원의 건강까지 챙기는 맞춤형 지원의 측면을 짚어주셨는데요. 하지만 현경 아나운서, 이 시스템이 정교해질수록 이 일각에서는 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데이터 측정의 목적이 아무리 좋아도 구성원들이 내가 지금 시스템의 감시를 받고 있다고 느끼는 순간 업무 환경은 경직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업무의 과정이 아닌 결과물만 데이터로 수치화될 때 창의적인 고민이나 동료와의 협력 같은 질적인 업무들이 과소평가되는 경우도 있고요. 무엇보다 심각한 건 시스템이 정한 생산성 표준에 맞추기 위해 데이터상으로만 효율적으로 보이는 일에만 치중하게 되는 이른바 데이터 왜곡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 이 기술이 가져다 둔 효율성 뒤에 이 사람의 자율성이 가려질 수 있다는 위험이 있는데요. 또 현장에서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할 때 소위 세대 간 인식 차이도 있다고 합니다. 효율적인 성과 평가를 원하는 쪽과 지나친 개입이라고 느끼는 쪽에 이렇게 나뉘는 건데요. 주영 아나운서는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현장에서는 그 간극이 더 명확히 드러나고 있는데요. 데이터를 선호하는 측에서는 평가의 공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면 반대 입장에서는 이런 방식이 결국 디지털 족쇄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어떻게 기술을 통해 공정성을 확보하면서도 개인의 자율성까지 존중할 것인가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일터에서 이러한 데이터 시스템이 안전하게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이 합당하게 관리하는 게 필요할 텐데요. 이를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먼저 현경 아나운서. 네, 저는 먼저 목적의 투명성과 권한의 주체가 핵심이라고 봅니다.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이유가 통제가 아닌 구성원의 성장을 돕는 데 있다는 점이 합의되어야 하죠. 즉, 리더의 일방적인 평가 도구가 아닌 구성원 스스로 자신의 업무 패턴을 돌아보고 역량을 진단하는 셀프 피드백 도구로 활용될 때 데이터의 가치가 빛을 발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구성원의 성장을 위한 이 셀프 피드백 도구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관리 측면에서 어떤 기준을 세우는 게 좋을까요? 데이터 측정의 범위를 초단위의 미시적 감시가 아닌 조직적 흐름에 맞춰야 한다고 봅니다. 직원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하는 방식 대신 특정 부서나 프로젝트 단위에서 병목 구간이 어디인지, 리소스가 적절히 분배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거시적 데이터로 활용되어야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숫자가 주는 편리함 뒤에 이 사람에 대한 존중이 동반되어야 기술 도입의 본래 취지인 생산성 향상도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결국 데이터는 그 경영의 수단일 뿐 그것이 구성원을 평가하는 최종적인 잣대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 일터가 신뢰를 바탕으로 더 내실 있게 성장하길 바라며 오늘 잡토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사회가 변화하고 있지만 그 와중에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범하지만 특별한 일하는 사람의 인생 이야기, 자빈 스토리를 박준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자빈 스토리 시간입니다. 웃음을 만드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일상을 특별한 이야기로 바꾸고 또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매력을 콘텐츠로 만드는 사람은 많지 않은데요. 오늘 자빈 스토리의 주인공은 대한민국 대표 예능 PD 나영석입니다. 나영석 PD는 1976년 충청북도 청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방송 PD의 꿈을 꿨던 건 아닌데요. 대학에 진학할 때만 해도 자신의 진로를 명확하게 정하지 못하는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연세대학교 재학 시절 우연히 연극반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직접 무대에 오르고 연출을 맡으며 처음으로 이야기를 만들고 사람들과 호흡하는 즐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무대 위의 배우로도 또 무대 뒤의 연출자로도 활동하며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은 사람과 이야기를 만드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때부터 방송 PD라는 꿈을 꾸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 길도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그는 코미디 작가 공모전에 도전하기도 하고 영화사에 들어가 조연출 일을 시작하기도 했지만 회사가 문을 닫으면서 뜻하지 않은 좌절도 겪게 됐습니다. 네, 2001년 나영석 PD는 KBS 공채 27기 프로듀서로 입사하며 본격적인 방송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방송국에 들어온 뒤에도 처음부터 주목을 받는 PD는 아니었지만 조연출과 연출을 거치며 현장을 배웠고 또 수많은 회의와 촬영, 편집을 반복하며 자신만의 연출 철학과 감각을 쌓았습니다. 그의 이름을 대중에 각인시킨 프로그램은 단연 KBS 1박 2일입니다. 국내 곳곳을 여행하며 출연자들이 복불복 게임을 하고 낯선 곳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형식인데요. 하지만 그 안에는 여행의 설렘과 멤버들의 진솔한 모습, 예상치 못한 웃음이 담겨 있습니다. 1박 2일은 남녀노소 모두가 즐기는 국민 예능으로 자리 잡았고 나영석 PD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스타 PD로 이름을 알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성공 뒤에는 치열한 고민도 있었습니다. 당시 제작진의 강행군과 아이디어 고갈을 언급하며 시즌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더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고 싶었던 그는 다시 한번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2013년 나영석 PD는 KBS를 떠나 CJ EMM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공영방송이라는 안정된 환경을 뒤로하고 또 자유로운 제작 환경을 선택하게 된 건데요. 그 후 그는 꽃보다 할배, 삼시세끼, 신서유기, 윤식당, 지구오락실 등 수많은 히트작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여행과 음식, 일상이라는 평범한 소재를 예능으로 풀어내며 기존에 없던 장르를 만들어냈습니다. 또 유튜브 채널 15회를 통해 제작자와 시청자의 거리를 좁혔고 방송보다 자유롭고 빠른 콘텐츠를 선보이며 디지털 시대의 예능 보법을 새롭게 써내려갔습니다. 그의 성과는 다양한 수상으로도 이어졌습니다. 2015년 제51회 백상예술대상 TV부문 대상, 그리고 2021년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 방송영상 산업발전유공 부문 문화포상, 그리고 2024년 제60회 백상예술대상 남자 예능상을 받게 됐는데요. 한 프로그램의 성공에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 온 그의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입니다. 나영석 PD가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인기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시대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플랫폼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형식을 시도하며 끊임없이 변화해 왔습니다. 무엇보다 사람을 중심으로 한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출연자를 꾸며내기보다 그 사람만의 자연스러운 매력을 이끌어내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 특별한 이야기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나영석표 예능을 기다리는 이유입니다. 대한민국 예능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고 있는 나영석 PD. 그의 다음 이야기가 더욱더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자빈 스토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나영석 PD의 성공 뒤에는 쉼없이 새로운 방식을 고민하며 겪었던 수많은 시행착오와 치열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이 인상 깊었던 자빈 스토리였습니다. 계속해서 경제로 보는 일터입니다. 경제의 변화는 곧 일의 방식과 일자리의 모습에도 영향을 미치죠. 이번 시간에는 경제 흐름을 통해 산업과 일터의 변화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정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경제 흐름을 통해 우리의 일터를 들여다보는 시간, 경제로 보는 일터입니다. 내년은 쉬는 날이 얼마나 많은지 많이들 궁금해하실 텐니다.
내년 휴일은요, 올해보다 하루 더 많은 119일인데요. 내년에 주 5일제 직장인은 토요일을 포함해 총 119일을 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주항공청이 이번에 2027년도 원령 요항을 발표했습니다. 원령 요항은 우리나라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자료입니다. 천문역법에 따른 날짜와 절기, 관련법상 공휴일 등을 담아 우주항공청이 매년 발표합니다. 2027년 달력에 빨간 날로 표시하는 관공서의 휴일은요, 일요일 52일에 국경일, 대체공휴일, 노동절, 제헌절 등 25일을 더해 모두 76일입니다. 다만 설날인 2월 7일, 현충일 6월 6일, 광복절인 8월 15일, 개천절 10월 3일이 일요일과 겹쳐 실제 공휴일은 72일인데요. 주 5일제 직장인은 공휴일 72일에 토요일 52일을 더해 총 휴일이 124일로 나타나고 여기서 토요일과 겹치는 공휴일 5일을 빼면요. 실제 쉴 수 있는 날은 119일로 집계됐습니다. 이렇게 황금 연휴도 많이들 궁금해하실 텐니다. 그리고 3일 이상 이어지는 황금 연휴는요. 총 10번으로 집계됐습니다. 설 연휴가 2월 6일부터 9일까지 나흘간 쉬면서 가장 길고요. 추석 연휴도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을 쉬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새해 첫 연휴는 1월 1일부터 3일까지인 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정리하자면 상반기에는 새해 첫 연휴와 3일절, 노동절의 연휴가 있고 하반기에는 제헌절과 광복절, 추석,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의 연휴가 3일씩이나 있습니다. 참고하시면서 휴가 일정을 미리 잡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로 보는 일터였습니다. 알찬 휴식 후에는 다시 더 큰 에너지를 낼 수 있겠죠. 미리 휴일 일정 확인하셔서 휴식과 성취 가득한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데이터로 본 일터 잡이슈 시간입니다. 통계와 데이터를 통해 요즘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주영 아나운서, 오늘은 어떤 데이터 가져오셨나요? 여러분은 요즘 취업 시장을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청년들은 취업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말하고 기업들은 사람을 구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취업난과 구인난이 동시에 나타나는 조금은 모순적인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노동시장 미스매치라고 부릅니다. 즉 기업이 원하는 인재와 구직자가 원하는 일자리가 서로 맞지 않는 상황인 건데요. 오늘은 데이터를 통해 노동시장 미스매치가 왜 발생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뉴스를 보다 보면 이 기업들은 사람이 없다고 하고 또 청년들은 취업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사실 일자리가 있다면 취업이 잘 되어야 하는 게 마땅한 이치인데 실제 데이터는 어떤가요? 네, 먼저 빈 일자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빈 일자리란 기업이 채용 공고를 냈지만 사람을 구하지 못해 계속 일자리가 비어있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최근 제조업과 건설업, 운수업, 돌봄 서비스 등에서는 이러한 빈 일자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청년들의 지원은 대기업과 공기업, IT기업, 수도권 사무직 등에 집중되고 있죠. 즉 일자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서로 원하는 일자리가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산업연구원은 노동시장 미스매치로 인한 고용 손실이 2010년 약 12,000개에서 2024년 약 72,000개로 6배 증가했다고 분석했는데요. 기업과 구직자가 제대로 연결되지 못하는 구조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겁니다. 고용 손실이 6배나 늘었다는 건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단순히 사람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일자리와 사람이 서로 맞지 않는 문제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렇다면 청년들이 체감하는 취업난도 이런 미스매치와 연관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 지표가 바로 쉬었음 청년인데요. 쉬었음 인구는 취업도 하지 않고 적극적인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쉬었음 인구는 255만 5천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20대는 약 40만 8천 명, 30대는 30만 9천 명으로 청년층의 증가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죠. 이는 원하는 일자리 자체를 구하지 못해서 잠시 멈추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사람을 구하지 못하고 또 청년들은 취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굉장히 아이러니한데요. 같은 노동시장 안에서도 이런 현상이 계속 나타난다는 게 신기한 현상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부분이 왜 나타난다고 보고 있나요? 네, 전문가들은 노동시장 미스매치의 가장 큰 원인을 기업과 구직자의 눈높이 차이로 보고 있습니다. 기업은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실무형 인재를 원하지만 청년들은 안정적인 근무 환경과 높은 연봉, 수도권 사무직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또 제조업과 건설업처럼 인력이 부족한 산업은 지원자가 적은 반면 일부 인기 직무에는 지원자가 몰리면서 산업 간 인력 불균형도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노동시장의 문제는 일자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일자리와 사람이 서로 연결되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과거에는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였다면 이제는 변화하는 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와 구직자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것인가가 더욱더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데이터를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 노동시장의 문제는 단순히 일자리가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업은 필요한 인재를 찾지 못하고 청년은 원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이 노동시장의 미스매치가 점점 심화되고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구직자와 기업의 눈높이 차이를 줄이고 변화하는 산업 구조에 맞는 인재를 효과적으로 연결해 나가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현경 아나운서와는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오늘 데이터로 본 일터에서는 청년 고용 시장에 나타난 새로운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5월 상용 근로자가 외환 위기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는데요. 특히 감소폭이 20, 30대 청년층에 집중되면서 안정적인 일자리 문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상용 근로자라면 일반적으로 이 정규직에 가까운 일자리잖아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 5월 상용 근로자는 1,674만 명으로 1년 전보다 7,000명 감소했습니다. 상용 근로자가 전년 같은 달보다 줄어든 것은 외환위기 여파가 이어지던 1999년 이후 처음인데요. 특히 20대는 16만 4천 명, 30대는 3만 4천 명 감소해 청년층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그럼 혹시 청년층에서도 특히 감소한 업종이 따로 있었나요? 네, 가장 눈에 띄는 곳은 정보통신업입니다. 20대 상용직은 정보통신업에서 5만 7천 명 줄어 제조업보다 감소폭이 더 컸습니다. 반면 30대 정보통신업 상용직은 오히려 증가했는데요. 업계에서는 기업들이 신입보다 실무 경험이 있는 경력직 채용을 확대하는 흐름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런 흐름 속에서 최근 AI 확산도 이런 변화와도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요? 네, 생성형 AI가 반복적인 코딩이나 문서 작성 업무를 대신하면서 사회초년생의 업무가 줄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정부는 AI가 채용 감소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인데요. 실제로 연구개발과 엔지니어링, 전문 서비스업에서도 30대 상용직 감소가 나타나면서 산업 전반의 채용 환경 변화가 함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결국 청년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기가 예전보다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겠네요. 네, 기업들이 즉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재를 선호하면서 신입 채용의 문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에 정부도 청년 고용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업종별 고용 동향을 면밀히 분석해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외환 위기 이후 처음으로 이 상용 근로자의 비중이 줄어드는 등 안정적인 일자리가 사라지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 실무 경험과 직무 역량이 어느 때보다 또 중요한 경쟁력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데이터로 본 일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취업을 준비할 때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기업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죠. 이번에는 기업의 특징과 산업 트렌드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기업사전, 기업을 알고 잡자, 이혜린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기업을 쉽고 재밌게 알아보는 시간 기업사전입니다.
요즘 해외 SNS를 보다 보면 한 번쯤 보셨을 K뷰티 브랜드가 있습니다. 바로 메디큐브인데요. 미국과 일본은 물론 유럽 시장에서도 인기를 얻으며 K뷰티 열풍을 이끌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그렇다면 이 메디큐브를 만든 회사는 어디일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화장품과 뷰티 디바이스를 앞세워 세계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글로벌 뷰티테크 기업 APR입니다. APR은 2014년에 설립된 기업으로 뷰티와 패션,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를 운영하며 성장해왔습니다. 현재는 메디큐브를 비롯해 에이프릴 스킨, 포멘트 등 다양한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특히 화장품뿐 아니라 집에서도 피부 관리를 할 수 있는 뷰티 디바이스까지 함께 선보이며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APR은 단순한 화장품 회사를 넘어 기술을 접목한 뷰티 테크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APR을 대표하는 브랜드는 단연 메디큐브입니다. 모공 관리 패드와 콜라겐 마스크, PDRN 스킨케어 제품 등으로 소비자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AGR 뷰티 디바이스도 함께 인기를 끌며 집에서도 전문가 수준의 피부 관리를 원하는 홈 뷰티 트렌드를 이끌고 있습니다. 특히 스킨케어와 뷰티 디바이스를 함께 사용하는 방식은 APR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APR이 세계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한 비결은 온라인과 SNS를 적극 활용한 글로벌 전략에 있습니다. 틱톡과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제품 사용 후기를 자연스럽게 확산시키며 브랜드 인지도를 높였고요. 미국 아마존과 울타 뷰티 등 글로벌 유통망에도 진출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해외 매출이 크게 늘어나며 K뷰티 대표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APR의 경쟁력은 빠른 제품 개발과 적극적인 연구 개발에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피부 고민과 최신 뷰티 트렌드를 빠르게 분석해 새로운 제품을 꾸준히 선보이고 있는데요. 화장품뿐 아니라 피부 관리 기계까지 함께 개발하면서 토탈 뷰티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사업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최근 K뷰티는 미국과 일본을 넘어 유럽과 중동 등 새로운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시장 확대에 힘쓰며 해외 매출 비중을 꾸준히 높여가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해에는 해외 매출이 전체 실적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하면서 K뷰티 대표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장품과 뷰티 디바이스를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해외 시장에서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며 창사 이후 최대 실적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앞으로도 기술력과 브랜드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뷰티테크 기업으로의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K뷰티가 세계인의 일상 속으로 더욱 깊이 자리매김하고 있는 가운데 APR이 앞으로 어떤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갈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업사전이었습니다. 홈뷰티라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전 세계인의 일상 속에 심어주고 있는 APR의 스토리 함께 하셨는데요. 글로벌 뷰티 시장의 트렌드를 주도해 나갈 APR의 행보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코너는 전국의 모든 맛집과 축제, 그리고 핫플레이스를 전해드리는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조희은 아나운서와 함께 떠나보시죠. 전국의 축제와 핫플레이스를 소개해드리는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사막이 있다고 합니다. 끝없이 펼쳐진 모래 언덕으로 마치 사막에 온 듯한 느낌을 주는 곳인데요. 충청남도 태안에 위치한 신두리 해안사구입니다. 한국의 사막이라고 불리는 충청남도 태안의 신두리 해안사구는 오랜 시간 동안 바람과 파도가 만들어낸 자연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두리 해안사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충남 태안군 원북면에 위치한 신두리 해안사구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해안사구입니다. 해안사구는 바닷바람이 모래를 육지로 운반하면서 만들어진 모래 언덕을 말하는데요. 신두리 해안사구는 길이 약 3.4km, 너비는 최대 1.3km에 이르는 거대한 규모를 자랑합니다. 또 해안사구는 비가기 이후 무려 15,000년이라는 세월 동안 바람과 파도가 빚어낸 거대한 자연유산입니다.
학술적 가치와 보존 필요성을 인정받아 2001년 11월 30일 천연기념물 제431호로 지정됐습니다. 이곳에 발을 디디는 순간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거대한 모래 언덕이 시야를 가득 채웁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사구 능선은 마치 사막에 들어선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며 바람에 따라 끊임없이 형태를 바꾸는 독특한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또 신두리 사구센터가 마련돼 있어서 방문객들이 해안사구를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사구가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는 건지, 그리고 모래 언덕 속에서 어떤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건지에 대해 전시와 자료를 통해 체계적인 학습이 가능합니다. 실제 서식하는 동식물 정보와 계절별 변화도 확인할 수 있어 단순한 관람을 넘어 이해하는 여정으로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곳은 단순한 관광지를 넘어 아이들과 함께 자연의 순리를 배우고 또 체험할 수 있는 현장형 교육 공간으로도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두리 해안사구는 단순히 풍경만 아름다운 곳은 아닙니다. 육지와 바다의 완충지대인 해안사구는 바닷바람과 바닷물의 유입을 막아 해안 지역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끊임없이 움직이는 모래는 다양한 동식물이 살아갈 수 있는 독특한 생태 환경을 만들어내는데요. 다양한 식물과 곤충, 희귀생물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척박한 모래 환경에 적응한 식물들이 자라고 있어 생태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신두리 해안사구는 또 일몰 명소로도 유명합니다. 붉게 물든 이 노을이 모래 언덕 위로 내려앉은 순간은 정말이지 많은 여행객들이 꼽는 최고의 풍경인데요. 바람 소리와 파도 소리를 들으며 걷다 보면 일상 속 스트레스도 잠시 잊게 됩니다. 복잡한 도심을 벗어나 자연 속에서 여유를 찾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는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보존하면서도 친환경 관광지로 발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탐방객들이 지정된 탐방로만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훼손된 지역을 복원하기 위한 보호 사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덕분에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다음 세대에도 온전히 물려줄 수 있도록 관리되고 있습니다. 소중한 자연을 지키며 여행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여행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에도 이런 풍경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특별한 매력을 가진 신두리 해안사구. 올여름 색다른 여행지를 찾고 계신다면 충남 태안에 위치한 신두리 해안사구는 어떨까요? 지금까지 어디 갈까였습니다. 네, 도심을 벗어나 특별한 자연을 만나고 싶은 분들은 신두리 해안사구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는 알쓸정 시간입니다. 신민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정보 알쓸정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냉장고 안을 어떻게 채워두고 계신가요? 혹시 음식이 많아지면 냉장고를 너무 꽉 채우면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일부러 공간을 비워두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반대로 장을 많이 본 날에는 냉장실과 냉동실을 가득 채워놓는 경우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냉장고는 무조건 비워두는 곳이 좋은 것도 아니고 무조건 가득 채워두는 곳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특히 냉장실과 냉동실은 채워두는 방법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냉장고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전기요금도 아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상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냉장고는 꽉 채우면 안 된다. 아마 한 번쯤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말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냉장실과 냉동실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냉장실은 차가운 공기가 내부를 계속 순환하면서 온도를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음식이 너무 많으면 냉기가 이동할 공간이 부족해지는데요. 사람이 가득 찬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움직이기 어려운 것처럼 냉장고 안의 냉기도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냉장실은 약 70% 정도만 채우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적당한 여유 공간이 있어야 냉기가 골고루 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 음식이 너무 빽빽하게 들어있으면 안쪽은 차갑지만 바깥쪽은 충분히 차가워지지 않을 수 있고 결국 냉장고는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전력을 사용하게 됩니다. 즉, 냉장고는 꽉 채우기보다는 적당히 채우기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냉동실은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냉동실도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의외로 정답은 반대입니다. 냉동실은 오히려 80에서 90% 정도 채워두는 것이 좋은데요. 왜냐하면 이미 얼어있는 냉동식품 자체가 냉기를 저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냉동식품들이 작은 보냉제 역할을 하는 셈인데요. 서로 냉기를 유지해주기 때문에 냉동실 내부 온도가 더 안정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반대로 냉동실이 너무 비어 있으면 문을 열고 닫을 때마다 외부에 따뜻한 공기가 쉽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내부 온도가 빠르게 올라가게 되고 냉장고는 다시 차갑게 만들기 위해 더 많은 전기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냉동실은 적당히 채워둘수록 냉기를 오래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 냉동식품이 많지 않다면 물병이나 얼음팩 등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냉장고 문을 여닫는 습관인데요. 냉장고 문을 열고 무엇을 꺼낼지 한참 고민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사실 이 짧은 시간 동안에도 냉기는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외부 온도가 높기 때문에 냉장고 내부 온도가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필요한 식재료의 위치를 미리 정해두고 문을 여는 시간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전기 사용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뜨거운 음식을 바로 냉장고에 넣는 습관도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뜨거운 음식이 들어가면 냉장고 내부 온도가 올라가고 이를 다시 낮추기 위해서 냉장고가 더 많은 전력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음식은 한 김 식힌 뒤 넣는 것이 좋습니다. 또 정기적으로 냉장고 뒷면의 먼지를 제거하고 문틈 고무 패킹이 제대로 밀착되는지 확인하는 것도 냉장고 효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냉장실은 냉기 순환을 위해 약 70% 정도만 채우기, 냉동실은 냉기 유지를 위해 80에서 90% 정도만 채우기, 그리고 냉장고 문은 짧게 열고 뜨거운 음식은 식힌 뒤에 보관하기.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냉장고지만 조금만 사용 습관을 바꿔도 전기요금을 아끼고 식품도 더욱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알고 나면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정보, 지금까지 알쓸정이었습니다. 간단하지만 전기요금과 신선도에 큰 차이를 만드는 습관들 알아봤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 참고하셔서요, 관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덧 잡학사전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잡학사전에서는 일터의 흐름과 자신만의 커리어를 쌓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뤄봤는데요. 오늘 준비한 내용이 여러분의 내일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 알찬 정보들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